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 있다, 그죠? 그리고 목금 토일 월화 오랜만에 아주 긴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항상 9월달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100년 역사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라고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25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9월달이 마이너스 1.3% 평균적으로요. 2월달이 마이너스 0.45 정도. 25년 평균으로는 2월 그리고 9월. 근데 공교롭게도 2월, 1월 말에서 2월에는 설 연휴가 있고, 그죠? 또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설 연휴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우리 설과 추석이 있는 긴 명절이 있는 달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조정을 받는 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9월에서 10월, 우리 시장은 10월까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과세 요건 때문에. 하지만 미국 시장은 10월이 12개월 중에 아마 수익률이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달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많이 빠져서 10월 달에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네. 이런 부분은 24절기, 계절의 24절기처럼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기가 되면 희한하게도 그렇게 온도 차이도 변하고 그런 계절의 변화에 이제 변곡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식 시장에도 그런 퀀트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그런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진 어떤 절기 그런 개념으로 그걸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달은 우리가 쉬고 났더니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가서 갭 상승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 댓글은요, 요 부분입니다. 전무님은 마라톤 페이스메이커 같습니다. 투자 마라톤에서 조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체슬리 박세희 화이팅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분은 아이디의 사진이 타이거 우즈의 골프 티샷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운동을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성준12 TV를 하는 이유도 마라톤에 정말 페이스메이커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신문을 읽고 또 요즘은 책도 읽고 책도 거의 뭐 제 평생에 어릴 때 책을 많이 보긴 했었지만 회사 다니고 하면 책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추천사 쓴다고 강제로 책을 좀 읽다가 이제는 웜에 독박까지 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돼서 저도 아주 좋습니다. 철강 가격 후판, 조선에서 후판 가격도 인하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끔씩 기사에 보면요. 조선사와 올 초에 그게 있었잖아요. 조선사하고 철강사하고 후판 가격에 대한 계약 때문에 약간 신경전을 벌였던 부분. 철강사에서는 못 낮춘다. 조선사에서는 좀 낮춰라. 작년에 좀 많이 비싸게 받아가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후판 가격에 대한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검색해서 아니면 조선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조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적다고 하셔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거 조작을 할 줄 몰랐는데 여기 마이크 볼륨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이렇게 가장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은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 고성능 저전력 차세대 D램 모듈 첫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HBM3에서 하이닉스보다도 좀 늦어서 체면국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었는데 삼성전자에서 고성능 저전력,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저전력 D램 LPDDR을 묶은 PC 서버용 차세대 모듈 제품을 개발했네요. 차세대라고 합니다. D램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향상됐고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쉬운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D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전자는 26일 7.5기가비트 그리고 LPCAMN, LPDDR 부착 모듈을 업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제품들이 모바일 저전력 D램인 LPDDR 여러 개를 패키징해 제작한 모듈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전력 고용량 D램을 원하는 PC 노트북 제조사를 겨냥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네요. PC 노트북 제조사가 타겟이네요. 현재 노트북 제조사는 LPDDR 여러 개를 메인보드에 직접 붙이는 온보드 방식이나 일반 D램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소딤 방식을 쓰는데요. 온보드는 D램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가지고 교체가 어렵고, 소딤은 전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이 제품을 통해서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하면서 탈부착도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다고 하고요. 이 제품은 소딤 대비해서 탑재 면적이 최대 60%나 작기 때문에 그만큼 노트북을 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은 최대 50%, 전력 효율은 최대 70%까지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전자는 얇은 노트북 수요에 이 제품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저전력 D램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 LP캠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사상 첫 25%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이다. 65세 노인이다. 요 얘기는 아니고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 비중이 올해 처음 25%를 넘었다고 합니다. 즉 국내 가구, 네 가구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에 이다는 부분이고요. 가구 전체가 이제 65세 이상은 이라는 건 아니고요. 가구주입니다. 우리가 세대주, 예전에 세대주를 가구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기도 하네요. 증가하는 고령자 가구, 전체 가구 중의 비율이 2050년이 되면 49.8%, 절반이나 차지하겠네요. 올해가 25.1% 됐고요. 2039년이 되면 42%를 넘어서게 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 노인 가구는 549만 1000 가구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가구의 25.1%로 작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 수가 얼마인 거죠? 25%가 549가구니까 정확하게 그냥 4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4, 5, 20, 4, 5, 20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2200만 가구가 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청이 노인의 날 10월 2일 즈음에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고요. 통계청은 노인 가구가 2039년에는 1,000만 가구가 넘고요.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할 것이다. 고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입니다. 950만 명이고요. 18.4%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10월 말에 또 서초구 협회장배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20대 청년부 그리고 20, 30대 묶어서 하고요. 40대 장년부 그리고 50대가 노장부인가 뭐 돼 있고 60대 실버, 70대 황금, 70대 그 형님들도 축구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응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50대가 노장부 뭐 이렇게 되니까 노자가 붙으니까 약간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65세 이상 노인, 제 주변에 65세 되시는 축구하는 형님들이나 제 주변에 계시는 저희 회사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는 65세에도 좀 되게 젊어 보이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 하면 뭐 좀 70세 이상. 근데 나이 70이신데도 보시면 참 또 젊어 보이시는 분이 많아서 이제는 노인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한 75세 이상? 네. 한 10살 그냥 확 올려버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그 톰 크루즈 이번 그 영화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실제 스턴트맨 안 쓰고 점프하는데 60 넘으셨잖아요. 톰 형님이. 그런 것만 봐도 뭐 노인이라는 느낌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표현을 조금 그 연령을 좀 높이면 어떨까? 네, 잠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아무튼 올해가 950만 명이 됐고요. 작년에는 901만 명보다 지금 50만 명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25년 내후년이 되면요, 드디어 노인 인구 비중이 20.6%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이 비중이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 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남이 25.5. 지금 이미 진입한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남이 25.5, 경북 23.9, 전북도 23.4, 강원 23.3, 부산도 22.2고요. 충남 20.4% 등 6개 광역시 도는 올해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네요. 28년에는 세종이 지금 13.4%네요.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방이 벌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다 대도시 가서 일을 하려고 서울로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부산이 22.2%니까 이 부분은 좀 왜 그런가 싶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 인구 비중은 올해 26.1명에서 2035년 되면 48.6, 2050년 되면 7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생산 연령 인구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부양한다라고 보면 되네요. 2050년 되면. 지금은 4명이서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326만 5천 명이고요. 65세 이상 취업자분이 326만 명이나 되네요. 그러면 작년에 아까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900만 명 중에 326만 명. 그래요? 35%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36.2%. 네. 고용률은 10년 전인 2012년에는요, 30.1% 밖에 일을 안 하셨는데 6.1%포인트나 증가했네요. 21년 기준 일하는 노인 중 93%는 본인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령자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66세 이상 중 중위소득의 50%도 못 버는 노인 비율은 21년 기준 39.3%나 됐고요. 호주가 22.6이고 미국은 21.6%, 이탈리아는 10.3밖에 안 되네요. 스페인도 11.3%, 영국 13, 노르웨이는 4.4%밖에 안 되네요. 66세 이상 중 중위소득의 50%도 못 버는 노인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9.3%나 되게 높네요. 네. 근데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고령자의 이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39.3% 이렇게 나오지만 또 고령자 분 중에 또 부자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고령자의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인구에 관해서는 제가 항상 꼬박꼬박 챙겨봅니다. 챙겨보는 이유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 부동산 마찬가지고 자산시장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구 구조거든요. 인구 구조. 네, 얼마 전에 이집트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에서 28세에서 한 35세 사이가 아주 두텁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의 인구 구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읽어봤고요. 하나 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그러면 1970년, 71년 요때 그때 당시에 100만 명 태어났잖아요. 100만 명, 102만 명 이렇게 태어나서 이 인구들이 지금 5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 저희 형님 세대, 삼촌 세대들 보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취직하는 게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안정된 소득이 있었고 그러면서 집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 소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고령화가 되고 계시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쓸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좀 재미난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강호동 그리고 예, 강호동 선수하고 그다음에 김병지 선수 1970년으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녔던 같은 학교는 아니죠. 그분 두 분은 이제 마산에서 학교 다녔고 저는 부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리고 나이가 한두 살 더 밑인 유재석 씨나 이런 분이 TV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강호동 씨, 유재석 씨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분들은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제품 수명 주기 이런 걸 생각하는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그 연말만 되면 연예 대상 받잖아요. 저분들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이경규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그분들은 탁월한 이제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보는 시청자 수가 줄어들면 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경규 선생님 이제 뭐 그쪽 분야에서는 뭐 좀 대가시니까 그런 이경규 선생님이나 이런 분, 이경규 선생님 64세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그 타겟이 시청자 누가 보고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 형님들 세대 그리고 저까지 좀 뭔가 공감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강호동 씨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 인구대가 1970년 이후로 태어난 그 인구대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잖아요.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한 1962년부터 1972년 사이까지 거기에 한 1,000만 명 몰려 있는 거예요. 이 1,000만 명 몰려 있는 인구가 이렇게 같이 노령화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하니까 TV를 켰을 때 아무래도 지금 막 나오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뮤직뱅크를 보기보다는 이경규 씨나 강호동 씨가 나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들은 나이가 70이 돼도 계속 방송하고 계시겠구나. 70이 돼도 그 70세 때의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저가 딱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을 어디 많이 쓰나라고 보면 결국은 노령화되면서 치과, 그다음에 눈도 안 좋아지잖아요. 눈, 그다음에 피부.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구나. 근데 바이오보다도 당장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피부 미용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피부 미용 기계들이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피부 미용 기계의 대부분이 또 보면 수출 비중이 80%, 뭐 클래시스나 이런 거만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 보면 다 80%거든요. 그럼 어디 많이 팔리나 보면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인구 구조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너무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를 보겠습니다. IRA 꼼수 논란에 포드, 중국 CATL과 합작 중단이거든요. 방금 얘기에 좀 첨언을 드리면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팔리는 누가 사느냐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는데 이걸 그게 이제 마켓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마켓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이 사는가 아니면 저쪽에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뭐 이런 데다가 팔기 위한 그런 제품인가 아니면 전체 소비자층에서 저가 제품으로 팔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고가 하이엔드 쪽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세그먼트도 좀 중요하다는 부분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IRA 꼼수 요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회의하면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배터리 공장 건설 올스톱 바이든 미시간 방문 직전에 발표됐고 미 정치권 압박에 일부 후퇴 분석도 있는데 CATL과 밀착한 테슬라도 촉각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포드 자동차가 CATL과 함께 미국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을 중단했네요.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전 대통령이 잇따라 미시간을 방문하기로 한 전날 이 같은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IRA 법안의 허점을 노렸다는 비판을 피하고 UAW, 미국 자동차 노조입니다. UAW의 파업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외신들은 분석을 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토머스 리드 포드 대변인이 CATL과의 합작 공장을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공장 건설을 이 날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AP통신은 포드와 UAW가 노조, 자동차 노조, UAW가 협상하는 중에 이런 결정이 나왔고요. 협상 중에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 UAW는 지난 15일 4년간 시급 40%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 등을 요구하면서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일부터 파업 범위를 확대하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26일, 27일 미시간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짐 팔리 포드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노조를 압박을 했는데요. 이 팔리 CEO는 노조가 원하는 사항을 모두 얻게 되면 우리는 전기차 투자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등은 전기차 사업 확장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포드의 이번 결정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CATL과의 합작이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온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것을 막는 법규를 만들고 있는 만큼 이런 규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포드가 공장 건설을 중단한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네요. 포드는 지난 2월에 CATL과 35억 달러, 약 한 5조 원을 투자해서 미시간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당시 포드는 중국산을 배제하는 IRA의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합작사 지분을 모두 보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대신에 CATL로부터 배터리 제조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CATL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곧바로 미국 의회가 조사에 착수를 했었고요.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 전략경쟁특위가 포드가 CATL과의 협력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중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을 했었네요. 하원은 포드와 비슷한 의혹을 받는 테슬라도 겨냥을 했고요.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이 일론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요. CATL과 계약을 맺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월 테슬라가 포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CATL과 합작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테슬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5월 말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정위친 CATL 회장과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CATL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주력 상품인 3원계 N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죠. LFP는 NCM에 비해서 용량은 작지만 저렴해서 저가 전기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드가 기술 이전을 받고 로열티까지 준다라고 했으니까
네, 기술력이 아무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중단을 시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반사 이익은 한국 업체들이 보겠다, 그죠? 네. 읽다 보니까 좋은 뉴스네요. 그 다음은, EU의 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사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 이 밸류 체인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은 일단 뭐 9월 계절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 과세 효과. 그래서 제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만 보면 9, 10월 달 이 조정기를 거치고 좀 너무 지난번 4, 5, 6, 7월 달에 마음이 급하게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뭐 9월, 10월 달 돼도 이 가격에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 너무 조급하게는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서 왜 전무님은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9, 10월 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요 EU 좀 읽어볼게요. 최근에 영국이 2030년에서 35년으로 그죠? 연기를 좀 했었고요. EU가 지금 또 뭔 조치를 했나 보겠습니다.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 7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네요. 신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규제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는 분석입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배기가스 규제의 유로 7 중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와 벤의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고요. 대신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로 7 초안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로 6보다 더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타이어 미세 플라스틱과 브레이크 입자 배출 제한 등 기존에 없던 규제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탈리아와 체코, 독일 등 여기 독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회원국이 엄격한 환경 규제로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이 되면 EU의 자동차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로 7에 반대해 왔고요. 이탈리아도 뭐 자동차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하이엔드급에서. 유로 7의 기준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해서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인데요.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이 유로 7 인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고요. 전기차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한 만큼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 물질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EU 이사회는 미세 입자 물질 관련 규제는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네요.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규제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 배기가스 배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을 규제 완화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사회의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또 추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프로젝션이 있잖아요. 2030년 되면 뭐 얼마 몇 대가 팔리고 그래서 전체 자동차의 60%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업들의 매출에 대한 향후 7년, 10년에 대한 매출 프로젝션이 나오고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뭐 DCF 모델을 쓴다고 하면 현금 할인 모형요 쓴다고 하면 일단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이 순이익이죠. 순이익이나 그 부분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단 매출 추정부터 돼야 되잖아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한 해 동안 얼마 벌겠다. 거기서 이제 PER도 나오고 미래의 PBR도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어썸션에 해당되는 가정 유럽이 아니면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동차가 판매될 거야. 그 가장 기본적인 지금 그 전망에 대한 가정치가 요런 법안이 완화되고 뭐 이런 걸로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펀더멘탈의 영향을 펀더멘탈 분석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건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건이 나왔고요. 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공모자금으로 3과 4, 3공장, 4공장 건립을 하고요. 2027년까지 연 21만 톤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7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7년 글로벌 탑5 전구체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전구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양극재의 핵심 소재죠. 이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배터리 원가의 20% 그리고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머티리얼즈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 2만 8천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국내 1위이지만 지금 요 규모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3.5% 작년 기준입니다. 점유율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모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27년에는 연 21만 톤, 한 9배 더 늘어난다 그죠?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5%로 5위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고요.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머티리얼즈는 5,240억에서 6,659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네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한 6,000억 전후의 자금을 모으게 되네요. 27년 글로벌 전구체 시장은 이런 시장은 항상 이제 1, 2, 3등이 누군가가 중요하죠. 주식은 경쟁구도 분석이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국의 잼이 연산 41만 톤 규모로 14.7%를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할 전망이고요. 27년도에 아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1만 톤 된다고 했잖아요. 한 2배가 넘는다 그죠? 그리고 중국의 CNGR이 40만 3천 톤, 14.5%. 그리고 브룸프가 30만 톤, 화유 코발트가 25만 톤.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뒤를 이을 전망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4.5% 차지하면서 한 6위가 될 전망이고 고려아연은 2.7%로 한 9위 등에 9위쯤 해당될 거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관계자는 황산화 공정을 개발하고 저순도 니켈 혼합물을 저렴하게 수입해서 고순도로 정련함으로써 전구체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3공장, 4공장을 착공하고 북미, 유럽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쟁 구도로만 그냥 분석을 하면요. 그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1, 2, 3, 4 이렇게 화유 코발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강력한 이제 중국 업체들 지금
거의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이 지난번에 우리 요소수 사태가 있었죠, 그죠? 네, 요소수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싸니까 하다가 요소수 같은 걸로 중국이 자원 무기화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우리나라 물류에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부 다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류 대란이 일어날 뻔했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국산화를 시켜놔야 그런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쿠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해서 이쪽 전구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파를 증선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차원에서는 저는 중국 기업하고 1, 2등을 다투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하도 많이 옛날에 터져봐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 철학과 투자 스타일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머티리얼즈는 상장 이후에 가격이 이제 얼마 정도 형성되는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주당 희망 공모가 36,200원에서 46,000원 요 밴드가 정해져 있는데요. 46,000원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3조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게 되네요. 네, 나중에 좀 더 상장을 할 때쯤 돼서 시가총액하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폐암의 효과가 입증된 암 잡는 바이오 신기술의 정체.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바이오 대해부 해가지고 가시화되는 증미의료 그냥 그 요약분만 좀 읽고 끝낼게요. 신약 열쇠 바이오마크 암과 아토피도 잡는다. 약효의 유무를 알려주는 이 바이오마크 맞춤 치료로 생존율이 올라가고 부작용은 떨어지고 심장 피부 질환 약 개발도 유용하고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 바이오마크도 되게 한 4, 5년 전에 뭐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이 아니죠. 추석 명절 동안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 동안에 또 웜의 독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